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인터넷에 수많은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제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소송만 하면 얼마는 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시는 경우를 종종 봐요. 이거를 하지 않는 게 바보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예전에는 차량 관련해서 이런 집단소송이 좀 유행을 했었고 요즘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자동차 결함 관련해서 집단소송 진행했던 카페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개중에는 그 카페 게시글에 뭐 굳이 가입까지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카페들에 올라온 글들 보면 이거 소송 판결이 언제 나나요? 왜 재판이 계속 미뤄지나요? 이거 진행은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뭐 이런 종류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소송이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소송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진행이 안 되는 채로 몇 년 동안 묵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 얼마라도 돈을 내셨던 분들은 답답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야 막 이제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거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밀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아무튼 이 소송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자동차 결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결함이 있어서 리콜이 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손해가 있어야죠. 현실적인 손해가. 근데 이제 그 결함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손해를 인정받기가 무조건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입증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송이 길어지죠.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동차 뭐 결함 가지고 집단 소송하는 것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흘러는 가지만 이것도 손해배상 받기가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판결을 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12월 4일자 대법원 판결인데요. 일단 이 사건의 속가는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으니 위자료로 30만 원을 달라고 청구를 한 건데요. 이 속가 30만 원짜리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것만 해도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액 사건은 이런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반했을 경우에만 상고 이유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예외를 두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예외에 해당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선택받은 사건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선택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결국 상고는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상고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는 경우가 있고 정말 몇 개 안 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판단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피고는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거의 20년 넘게 회원으로 있었는데 2021년에 해커한테 이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원고 포함해서 무려 4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출된 항목을 살펴보면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었는데 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문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건 아니고 암호화 처리가 된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었고 이메일 주소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과태료, 뭐 과징금 이런 거는 받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손해배상에 관해서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조 그리고 39조의 2에 별개의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39조를 살펴보면 39조에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 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해를 입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정보 주체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청구 요건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법의 일반 불법 행위와 비슷한 구조죠. 다만 이제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면책이 되는 그런 구조로 39조를 두고 있는데 근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실 수 있으신가요? 갑자기 스팸 전화가 많이 왔다. 근데 스팸 전화는 원래도 많이 오고 스팸 메일이 막 쏟아진다. 아니에요. 스팸 메일도 원래 쏟아지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그 어느 사이트에도 가입을 안 했어야 사실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사이트마다 이메일 주소를 다 별개로 사용을 해서 이 사이트에는 이 이메일 주소만 사용했는데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스팸 메일이 쏟아진다. 최소한 이런 정도가 돼야겠죠. 근데 스팸 메일이 쏟아지는 것만 가지고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스팸 메일 쳐다보는 것만으로 내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새롭게 39조 2를 두었는데요. 이건 이제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39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9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다른 점은 손해를 입으면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9조 2는 정보 주체의 손해 부분을 청구 요건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까지는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처리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법익 침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에 관한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정보 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일정한 한도의 법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가 권리구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제도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판례를 설명드리고 있는 와중에 대출 안내 스팸 전화가 또 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39조 이 조문을 읽어보면 일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무조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을 바탕으로 집단소송 같은 것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쉽잖아요. 이거는 뭐 피해 입증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그러나가 나오죠.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39조 2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 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로서는 정보 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천천히 뜯어볼게요. 첫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다. 셋째, 그것이 증명되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자,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러니까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이제 회사나 뭐 인터넷 사이트가 되겠죠. 그곳에서 이 유출로 인한
손해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 사실만으로도 일단 배상 책임이 추정되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손해 보존죄를 입증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 그러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둘째,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했는지. 셋째,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장래의 열람 가능성 유무. 넷째,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 다섯째,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여섯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과 개인정보 유출의 경위. 일곱 번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내용.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보존제 항변을 또 너무 쉽게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법리를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유출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유출이 되면 그 비밀번호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 시도나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유출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은 비밀번호가 뭔지 모른다는 거니까 제3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법원은 봤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메일 주소만 유출되었고 다른 정보와 결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서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한 유출된 이메일 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메일 주소 자체가 실명으로 되어 있거나 이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정도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지간한 이메일 주소가 아닌 이상 이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일반인 같은 경우 이메일 주소 유출만 가지고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좀 보기 어렵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사이트의 특성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는 지식 공유 사이트로서 가입자의 유형이 매우 폭넓고 다양해서 가입자의 가입 시기나 이용 내역 등이 함께 유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이트에서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 성격상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이런 지식 공유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대도 다양하고 목적도 다양하고 아무튼 특정 타겟층을 설정하기가 좀 어렵죠. 이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이트 가입했다고 해서 명예 침해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이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뭘 해볼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용을 하고자 해도 이 이메일 주소에다가 스팸 메일을 뿌리는 게 과연 어떤 종류의 스팸 메일을 뿌렸을 때 효과적이라는 최소한의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실제로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연관된 스팸 메일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이런 판시도 했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유출 사고가 한두 군데서 터졌어야 말이죠. 스팸 메일 조금 늘어난 것만 가지거든. 그리고 이 스팸 메일이란 게 꼭 반드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만큼 그런 점을 고려한 판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스팸 메일이 엄청 많이 오는데 저야 이메일 주소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니까 상담 받으시라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제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팸 메일이 막 와서 수신 거부 버튼이 또 있길래 수신 거부해도 수신 거부가 되지 않는 수신 거부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신 거부 버튼도 마련해 놓지 않고 메일을 뿌리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수신 거부 버튼은 달아놨는데, 아무튼 이 수신 거부 버튼을 눌러보면 그 최소한의 성의도 없어요. 서울 변호사 데이터베이스 넘버 몇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메일 리스트에서 빠지시겠습니까?" 뭐 이런 창이 뜨거든요. 아니 애초에 나는 이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한 사실조차 없는데 이 서울 변호사 데이터베이스 몇 번이라고 하는 이 메일링 리스트를 구독한 사실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제 저 같은 사람의 이메일이 유출이 되면 스팸 메일이 늘어났다고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는 스팸 메일 하면 스팸 메일이 막 쌓여 있을 테니까 인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특히나 이메일 유출된 것만 가지고는 뭐 '스팸 메일 더 받았다는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스팸 메일 몇 개 더 받았다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팸 메일은 걸러져 가지고 그냥 스팸 메일통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굳이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는 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사실 없죠. 그리고 인제 대법원은 뭐 피고가 사고 인지한 후 유출 내역 확인하고 뭐 절차를 잘 따랐다.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종합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길게 설실했는데 결국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인제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고가 많이 발생할 거고 그에 따른 소송도 또 많이 생길 테니까 좀 교통정리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판례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무조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아무리 법이 문턱을 낮춰 놓았어도 최소한의 어떠한 피해를 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직접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봤다고 느낄 만한 정도의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쓸데도 없는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집단 소송에 참가하실 건 아니고, 그리고 인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집단 소송하는 경우에 승소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되게 영세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법인이고 그 법인 재산이 없으면 뭐 소송해서 승소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집단 소송 참가를 하실 때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지출이 발생한다면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라." 뭐 그냥 로또 사는 느낌으로 참가하시는 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진지하게 막 이거를 참가를 해서 '돈을 받겠다.' 물론 받을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뭐 맡겨둔 돈 마냥 생각하시고 그것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